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2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룰이 사실상 확정이 됐죠. 당신 100% 책임당원 투표.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 물론 앞으로 절차는 남아있지만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 투표에서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을 때 이 2위 후보와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러면은 2위 후보가 다른 3, 4, 5위 후보들의 표를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당원으로 해도 만약에 그 1위가 유승민이 된다면은 이 가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는데, 그러면은 친윤 후보들이 다시 이 표가 하나로 뭉친다. 2위가 되는 친윤에게로 표가 뭉친다. 자, 그래서 안전장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명문 기사 보시면은 여당 전대 당신 100%의 결선 투표까지, 그래서 당내에서는 친윤 승리를 위한 안전장치 아니냐.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죠. 그만큼 지금 비주류, 특히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친윤 핵심에서 지금 강구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그 정가에서는 사실상 친윤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선거의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다,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친윤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그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이런 결선 투표제가 필요 없겠지만은, 작년 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도 그때 나경원, 주호영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지만 끝내 안 됐습니다. 그때 나주곰탕 이렇게까지 휘하하 되기도 했죠.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근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결선 투표제 도입이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러니 이 친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했는데 당이 또 혼선에 빠질 수 있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지금으로선 친윤 진영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윤 진영의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전 의원이 끝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에 친윤 표심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출마가 사실상 선언한 사람은 권성동, 김기현이고, 범친윤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은 출마를 할 의지가 더 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 사람이 아닌 다른 인물을 위한 결선 투표 카드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어제 나옵니다. 제가 어제 원희룡이나 권영시의 맞춤형일 수도 있다. 이 결선 투표제가 즉 장관으로 있는, 내각에 있는 두 사람을 연초에 개각이 있으니 그때 내보내면서 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맞춤형 그 룰 개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선일보는 당대표 도전 하나, 권영세, 원희룡, 전당대회 차출론 솔솔. 자,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원희룡이나 권영세 맞춤형 룰 개정 아닌가 하는 시각이죠. 특히 내년 초에 개각설이 지금 나왔죠. 그 개각설이 부상을 하고 3월 전당대회 일정이 서로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내각 차출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그 정치할 그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낙됐죠. 그런데 또 다른 내각 인사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 이후에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호흡이 강조가 되면서 초대 내각에서 함께 일한 정치인 출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100% 당원 투표에 이어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려 하는 것도 이 장관 두 사람이 늦게 선거 전에 뛰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지금은 뭐 다른 김기현, 안철수, 뭐 권성동 여러 주자들이 윤상현 뛰고 있죠. 뛰고 있어 벌써 레이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직 그 장관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판에 합류를 할 가능성, 합류를 하게 되면은 결선 투표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친윤 의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투표 활동을 하던 중에 뛰어들어서 두 사람이 다 뛰어들든 한 사람이 뛰어들든 해서 만약에 그 1위를 해서 가반수가 안 되는 1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2위를 하거나 해서 친윤의 표가 모아지면은 뒤늦게 뛰어들어도 기존에 그 닦아놨던 다른 친윤 주자들이 닦아놨던 표가 모아지면은 당선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선 투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장관직을 수락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 더구나 권영세 장관은 현역 사선 국회의원인데 서울에서 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에서는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서울 사선 의원이라서 수도권 민심에 예민하다. 당 사무총장 그리고 대선 캠퍼에서 이 선대 본부장을 지낸 전략통이다. 자,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권영세 장관이 지역구가 서울 용산인데 이태원은 용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대처에 미흡했다고 질타를 받았는데 용산구청장 보통 구청장들은 그쪽에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자, 그런 관계 때문에 다소 이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 좁아졌다. 그런 분석은 나오는 상황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여론 조작 그 의혹이 있죠. 통계 조작 이런 건데 거기에서 또 집값,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을 조작을 했다고 해서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고는 대장동 관련해서 그때 대장동 1타 강사 그래서 면밀한 분석력 이런 것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 원희룡 장관의 이미지는 쇄신파였습니다. 계속 쇄신파. 제주지사도 지내고 중진위원이고 또 장관이고 한데도 계속 쇄신파로 불렸죠.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 쇄신파 3인방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보수 후보, 보수 그 대표 간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였다. 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두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차출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결선 투표제가 갑자기 들어간 데는 뭔가 목적이 있겠죠. 물론 가장 눈에 보이는 그 목적은 이 장관들을 차출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유승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또 이 안철수 전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현역 의원이죠.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당 대표로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과 합쳤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책임당원에서는 그다지 큰 지지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철수 그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룰을 바꿨는데 유승민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지금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그 반발을 크게 실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여당원 100% 졸속 개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윤 권력의 폭주다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답게 자,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반발을 아주 크게 실었습니다. 졸속으로 뭐 당헌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 주변에서는 유승민 배제 뒷말이 무성하다. 유승민 배제를 위한 것이다. 그런 뭐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윤석열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권 안에 이너서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제로 친윤계 단일화 노력. 그렇죠. 자,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어제 KBS에서 나와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대 규칙 개정에 대해서 권력의 폭주다. 해당 행위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다. 대통령 경선 과정에 앙금이 남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분들 목표는 당을 100% 윤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당에서 20년 동안 유승민 의원이 있었는데 물론 중간에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당 대표를 노리는 정치인이 이 당심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경우가 다르죠. 지금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이 룰 개정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 대장이나 친목 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경선 규칙이 외연 확장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 외연 확장과는 정반대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한겨레가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외연 확장이라는 이 부분은 이 선거에 나갈 경선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국회의원 후보를 뽑거나 이렇게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 그 경선은 외연 확장이 필요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 중도층의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층 중에서도 민주당의 그 회의감을 느끼는 그쪽 지지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도 50%였죠. 50대 50. 당심 50, 민심 50. 그런데 당 대표는 좀 다릅니다. 당 대표는 선거에 나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의 정체성,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이 여론조사 비율을 작게 그 당심 비율을 더 크게 하고 여론조사 비율을 더 작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당을 대표할, 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인물은 외연 확장성보다는 당의 정체성이 강하게 굳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가 거기서 명분이 나오는 겁니다. 100% 당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 항목을 채택한 것도 외연 확장 명분이었지만은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자,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죠. 그때 3월에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첫 반영을 했는데 무려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50대 50, 그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래서 최병렬, 얼마 전에 작고했죠. 작고를 하신 그 최병렬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왜 50%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느냐 하면은 이해창, 당시 총재가 대선에서 2연패를 당했죠. 97년, 2002년. 그래서 2연패를 당한 이유가 외연 확장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자체 분석을 해서 그 직후에 2002년 대선 직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병렬 대표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 직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전국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이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최병렬 지도부에서도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일종의 그것이 오판이었죠.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보수 진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탄핵 후폭풍이 몰아쳤고, 그래서 다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2004년 7월에 또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최병렬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탄핵 역풍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가 아니고 30%로 내렸고, 그때 박근혜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년 동안 이 30% 반영,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이 쭉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결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에서는 이겼죠.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크게 졌기 때문에 이준석 체제가 들었었고, 이준석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선도 어떻게 보면은 망칠 뻔했고, 집권당이 된 이후에도 자기 보신을 위해서 어떤 성접대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자기 보신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막 공격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한계가 노출이 된 거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서 선출되는 대표의 한계.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도 보면은 그때 작년에 6.11 전당대회였죠. 그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43.81%,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37.13, 주호영 후보가 14.02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합산한 거죠. 여론조사 당원 투표를 합산을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준석이 합산을 해서 43%니까 과반수가 안 됐죠. 그때 만약에 결선 투표 제도가 있었으면은 나경원 후보가 2위를 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43%의 이준석, 37%의 나경원이 결선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 주호영 후보는 3위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가 나경원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합친 표가 51%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 1차에서 받은 43%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이렇게 어떤 이런 효력을 발휘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자, 쌍방울 전환 사채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죠. 쌍방울 전환 사채 발행에 관여한 쌍방울의 전 재무부회장, 현 재무부장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결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 걸려서 정치 생명이 날아갈 뻔했는데 엄청난 호합 변호인을 꾸려서 무죄를 대법원에서 받아내서 다시 재기를 했죠. 그때 변호사비가 엄청난 액수가 들어갔는데 본인의 재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납했다. 그 쌍방울이 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 비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돈을 받았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두 사람, 쌍방울 재난사채 관여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은 수사의 변곡점이 된다. 이재명을 또 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에 CB 1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을 전량 매입한 곳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지금 수사 내용이고, 검찰은 올해 9월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다른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고 김문기 씨 모른다,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에서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 CB 관여 2명이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CB를 발행을 해서 페이퍼 컴퍼니에 넘겼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변호사비로 쓰기 위해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장동 때문에 가뜩이나 소환 위기에 몰려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자, 오늘 국민일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내년 2월에 방미 추진, 미국 의회에 IRA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야당 대표 이재명이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 당장 떠오르는 게 있죠. 왜 지금 미국으로 갈까? 검찰 수사? 포위? 자, 사법 리스크 외교로 돌파 포석도 있다. 일단 중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내년 2월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IRA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과 동시에 제1야당 수장으로서 대안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 이렇게 일단 풀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또 압박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사법 리스크를 경제 외교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미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측이 윤석열 정부를 의식해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방미 자체에 대해서. 미국도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되죠. 미국 정부에 보고가 되는 이 상황인데, 자, 과연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지켜봐야 되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2월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 내 주요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미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이 이재명 대표에게 IRA 개정과 관련한 선물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지금 성과를 보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국민일보는 사법 리스크를 경제 외교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아마 검찰 소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가령 지금 수사 진척 속도로 보면은 한 내년 1월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오고, 그때 그렇게 소환이 안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쯤에. 그러니 2월에 내가 미국에 간다. 지금 추진 중이다. 미국 의회와 정부와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그 시점에 소환하기는 어렵겠죠. 미국에 지금 야당 대표가 미국에 출장이 잡혀 있는데 소환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피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만 확정이 돼도 미국 가는 일정만 어떤 성과는 상관없이 확정이 돼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자,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연 1,000억 쓰는 민노총. 근데 1,000억 예산을 쓰는데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이다. 내역은 깜깜이 모른다. 어디서 검증을 하는 데가 없다. 자, 이 민노총 조합은 회비도 받고 또 보조도 받죠.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한 해 예산에 550억. 금속노조 한 해 예산이 550억 원이랍니다. 민노총 본부에서도 184억 원을 쓰고, 그런데 탄핵, 촛불 집회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MZ세대, 왜 정치투쟁에 쓰나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민노총 또 한노총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규모를 파악을 하라. 일단 정부 지원금 규모는 파악을 해야죠. 다른 거는 강제로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은 민노총 예산은 1,000억대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민노총은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서 노조 재정 투명화에 공감을 했다. 노동개혁 속도 있게 추진해달라. 어제 한덕수 총리가 주례회동에서 또 이런 민노총의 이런 문제들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재정,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지금 노조 재정 투명화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여부는 관심 없다. 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기획 기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이 여론을 오히려 왜곡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김어준 씨, 지금 교통방송에서 퇴출되는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거기서 교묘하게 설문을 만들어서 결과를 유도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사는 옆에 기사는 문정부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정황.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아파트뿐이 아니라 고용률,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통계도 많이 마사지를 했다. 그런 분석이 어제 나왔었죠. 여론조사 사례 1 이런 겁니다. 이태원 질문이 이겁니다.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와 관련해서 위패와 영정을 생략하고 글씨 없는 리본 착용을 정부가 지시한 것이 무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항의 응답은 무속과 관련이 있다 39, 관련 없다 37.9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과 무관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무속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위패와 영정을 생략하고 글씨 없는 리본 착용을 한 것은 무속과 관련이 됐다는 오해를 은연중에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일단 교통방송에서는 퇴출이 됐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여론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